이번 시간에는 사전 증여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성호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여세에서 가장 질문 많이 받으시는 게 있다고 하시던데 어떤 네. 걸까요?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십니다. 최근 들어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소위 말하는 이제 재벌 회장님들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세 부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평소에 업무를 하거나 혹은 사석에서도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이 이 가족 간의 현금 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네네. 이제 현금 이동 중에서도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생활비나 학자금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대상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실상 생활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을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또 생활비를 줄 때에도 한 달에 한 번만 주는 것이 맞는지, 혹은 횟수에 상관이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고, 또 생활비와 관련해서 오히려 생활비나 학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에 대해서 좀 목돈 형식으로 가족 간에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이 차용증에 대한 부분도 항상 이제 빼놓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면 이 공증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반드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들으실 텐데, 과연 공증도 정말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비는 사람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이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 지출하는 금액은 비과세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헷갈린다고 하는 것이 이 세법에서도 딱 이까지만 규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금액적인 부분이나 사실상의 생활비를 지출할 때에는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 생활비에 대해서는 이 다음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만 좀 정리를 하시면 현실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생활비 낙자금을 지급하실 때에는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인 바운더리 내에서 이 자금 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생활비 낙자금을 지급할 때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용도대로 사후적으로 모두 사용을 했는지가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가 생활비 낙자금 명목으로 지급은 했지만 그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지금 당장은 생활비 낙자금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금액을 남긴 다음에 본인의 이적금이나 혹은 채권 투자,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입하는 재원으로 사용을 한다면 사후적으로 그 금액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생활비나 학자금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비과세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활비와 학자금을 지급할 때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이 생활비나 학자금을 받아가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 이 부양 의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이고 손자 손녀가 지금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유학 중인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손자 손녀에게 생활비 낙자금을 언제든지 지급하더라도 일반적인 생각, 관념적인 생각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세법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 금전 거래인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법에서 봤을 때 손자 손녀에 대한 이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이 생활비에 대한 크기와 상관이 없이 비과세 증여로 제외를 해서 추징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모님에 대한 존재 여부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중에 유고가 발생해서 돌아가신다면 손자 손녀가 바로 상속인이 되는 그런 대접 상속인 상황이거나, 혹은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혹은 파산이나 회생 계획인가 등에 따라서 장기간 소득이 없음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지급하는 이 학자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생활비나 학자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치 또는 3년치에 대한 학자금을 미리 지급을 하지만 세무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그걸 다 사용을 했는지 여부도 미리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일본 요건처럼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생활비로 쓰고 남아있는 금액은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첫 번째 요건을 이제 위배를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금액의 크기와 상관이 없이 이 비과세 대상인 이 학자금이나 생활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학자금으로 받은 거는 학자금으로 다 쓴 거를 이제 소명을 해야만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금에 대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해명 자료가 요구가 있다고 했을 때 그금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입증을 하신다면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차용증 얘기도 하셨는데 차용증은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선 차용증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좀 작성을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법적 서식이 없기 때문에 금전 거래 당시에 당사자 간에 작성한 서류일 수도 있고 혹은 과세관청이 차후에 이 자금 출처 조사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뒤늦게 작성한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의미는 거래 당시의 정황, 즉 가족 간에는 이게 순수 증여인지 혹은 세무서에서 봤을 때 말 그대로 투명한 금전 거래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당사자들 사이에 내심적인 거래를 좀 더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서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차용증을 작성을 하시고 반드시 이 차용증 시점에 대해서도 그 당시 거래 내역에 대해서 시점 확인을 위해서 공증까지 좀 해두시길 권해드리는데 이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서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인적사항과 거래 금액 그리고 날짜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계약서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그 양식에 맞게 항목에 맞게 기입을 하면 되지만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서식이 없기 때문에 막상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용증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당사자들 간의 인적사항이 기재가 돼야 되겠죠.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지가 기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얼마만큼 빌려줄 것인가 그 원금에 대해서도 기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원금을 이제 빌렸으니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연이자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이자를 언제 지급을 할지 예를 들어서 매달 25일 혹은 매달 30일 정해진 날짜를 기입을 하신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차용증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가족 간에 이 자금을 운용하더라도 그 뒤에 세무서로부터 따로 연락받은 것이 없다. 그래서 차용증은 딱히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근거를 들어보면 이 세법에서도 이제 적정한 이자를 적게 받았을 때에는 그 적게 받은 이자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오히려 역으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증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연간 그 법정 이자율이 연간 4.6%입니다. 이 4.6%를 기준으로 세법에서 연간 이자를 적게 받은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 버리면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에게 내가 받을 돈을 못 받았으니 그만큼 더 추가로 증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이가 나는 1,000만 원에 대해서 원금을 역산을 해보면 이 1,000만 원 나누기 법정 이자율인 4.6%를 하게 되면 원금으로 봤을 때는 대략 연간 2억 1,700만 원보다 적게 돈을 빌려줬을 때에는 소위 말해서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더라도 이 법정 이자율보다는 자동으로 1,000만 원 미만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도 없고 따라서 차용증도 이제 귀찮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 당국으로부터 당사자들 간에 금전대차 거래에 대한 이 사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차용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이게 순수한 증여인지 아니면 가족 간의 말 그대로 금전대차 거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이 차용증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작성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작성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용증은 가급적이면 그럼 쓰는 게 좋은 거고 공증까지 그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공증을 받는 이유는 금전거래 당시에 이 차용증 작성과 더불어서 제3자가 공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용증 자체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효력을 많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증거력이 되겠죠. 따라서 공증까지 받아둔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 차용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공증까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거래 내역을 잘 담아두는 서류로 인정을 그만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차용증을 쓰고 나서 주의할 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차용증을 쓰고 난 다음에는 보통 이자를 지급하는 사람과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모두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했을 때 대출을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달부터 원리금을 얼만큼 상환을 할지 미리 계획을 하고 지출할 금액을 마련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이 금전을 대차를 한다, 돈을 빌린다라고 했을 때는 돈을 빌려간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용증상의
적혀 있는 이자율 그리고 정해진 이자 지급 시기에 맞춰서 부모님께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는, 왜냐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자를 지급했는지 외부에서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 송금이체 내역을 미리 마련해 둔다면 보다 안전하게 이자를 지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입증 서류가 되겠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는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는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이 사인 간의 거래, 즉 개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금액이 크든 작든 간에 상관이 없이 지난 1년간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듬해 5월달에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소득으로 함께 신고를 해두는 것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거래 자체가 순수한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차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세금 신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